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한 적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저는 며느리로 인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환갑이 넘은 여자이지만 아직도 인생에 예기치 못한 순간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젊은 시절 나름 치열하게 산 덕분에 40대 중반 이후로는 나름 부족하지 않게 살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배우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전부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첫째 아들은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해외로 유학까지 보내줬죠. 저희 집에서는 나름 규칙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은 딱 미성년자 때까지만이다. 20살 이후로는 대학 등록금을 제외하고 너희가 알아서 벌고 알아서 살아야 한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군말 없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알아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사회를 경험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편이 일찍 세상을 등지게 되었고 동시에 아들이 군대 입대하면서 갑자기 인생이 허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서 저를 위로해주던 유일한 사람이 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딸이 참 친구처럼 편해지고 좋더라고요. 덕분에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냈네요. 그 이후로도 쭉 너무나 다행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어요. 공장 부지도 있었고 다달이 월세가 나오는 건물과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도 있었으니까요. 제 남편은 살아생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들 때까지 아이들한테 재산 물려주면 안 돼. 내 친구놈은 미리 재산 물려줬다가 자식들이 뒤통수 치고 도망갔대잖아. 설마요.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냉정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도장 찍으러 갈 때 휠체어를 타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물려주는 건 조심해야 된다고. 나중에 사위 며느리가 나쁜 맘 먹으면 어쩌려고 그래. 뭘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미리 대비를 해놔야지. 제 남편은 좋게 말하면 신중했고 나쁘게 말하면 의심이 많은 편이었달까요? 돈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부를 창출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돈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 싸움을 할까봐 미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까지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남편의 유언과 같은 말이었던 그 말을 저는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꼭 쥐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산을 쥐고 있어야 자식들 며느리 사이가 잘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어쨌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제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며느리감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약간은 화려하게 생긴 외모에 향수 냄새가 인상적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저희 집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죠. 저에게 착 달라붙어 아양을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앞으로 편하게 대해주세요.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사진보다 훨씬 미인이신데요? 실물파신가 보다. 현수보다 8살 어리다고 그랬나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내 8살 차이예요. 오빠가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만났어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님. 그럼 아직 20대에다가 결혼하기엔 이를 텐데. 제 장래 희망이 현모양처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꿈이었어요. 오빠랑 어머님 잘 보필하며 살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저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너무 좋아요. 같이 산다니? 합가에서 어머님한테 살림도 배우고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제가 형제자매가 없어서 외롭게 컸거든요. 집안엔 사람이 복닥복닥한 게 좋더라고요. 오빠랑 둘이 신혼 시작하느니 어머님도 외로우실 것 같고 같이 살고 싶은데 어떠세요? 김장김치도 잘 담글 수 있고요. 청소도 빨래도 설거지도 잘해요. 살림에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건 너무 이른 결정인 것 같은데 좀 생각해보자. 이번 주 주말은 뭐 하세요? 아니 내일은 뭐 하세요? 저랑 같이 찜질방 안 가실래요? 제가 등도 밀어드리고 맛있는 맛집도 안내해드릴게요. 아들, 딸 모두 조용조용한 성격이었던 반면에 아들의 여자친구는 굉장히 밝고 명랑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 나서서 반대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지켜보았습니다. 20대의 꿈이 현모양처라니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치고는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물어보니 단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흔한 아르바이트까지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집 정사하는 거리가 먼 며느리감이었죠. 처음에는 거부감이 먼저 들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마냥 철이 없어 보이기도 했고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성인인데 그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아들에게 들어보니 원래 성격이 그런 편이라고 시원시원해서 좋지 않냐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좋다며 만나는 걸 어쩌겠어요. 아들도 어느새 30이 넘었는데 결혼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부족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적 능력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불러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야? 아름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 그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무슨 돈으로? 너 지금 미술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돈 없는 예술가나 다름이 없잖아. 네 작업실 월세도 엄마가 내주고 있는 거 알지? 그거 진짜 엄마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야. 알고 있니? 항상 고맙게 생각해. 그래서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고 신혼 초에는 합가해서 돈 천천히 모아 신혼집 구한다고 쳐. 그 외에는 생활비는 어쩌게? 응? 아름이가 임신이라도 하면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택배 알바 같은 거 하면 되지 않을까? 네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그건 아니지만 엄마가 원하는 건 너한테 플랜 B가 있었으면 한다는 거야. 미술 좋지. 근데 미술 말고 할 수 있는 게 하나쯤은 더 있어야 하지 않겠어? 전공 말고 배우고 싶은 거라던가 하고 싶었던 일 없어? 태어나서 한 거라고는 미술밖에 없고 주변에는 죄다 순수 미술만 하고 있다고. 막상 사회 나가보면 죄다 박봉의 열정페이 뿐인데 나도 너무 답답해. 30살이 넘도록 경제활동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이대로 살면서 장가도 가지 말라고? 일을 하나 구해. 신입이든 프리랜서든 계약직이든 다 좋으니까. 내가 경력이 어딨어. 요새 경력 없으면 1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럼 엄마가 제안 하나 할게. 너가 직장 들어가서 200만 원 받잖아? 그럼 엄마가 300만 원 얹어서 줄게. 그럼 500만 원이 되겠지? 그걸로 너희 생활비에. 돈 못 벌면? 그럼 엄마도 땡전 한 푼 못 주는 거지. 어디 가서 100만 원이라도 벌어오면 300만 원 얹어서 줄게. 하지만 경제 활동은 꾸준히 해야 돼. 그게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거야. 만약 너가 1년 이상 근속하잖아? 그럼 주는 생활비도 늘려줄게. 이 정도면 괜찮은 제안 안 했니? 노력해볼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제대로 된 가장으로 만들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8살 어린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 합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느새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에게는 매달 300만 원이라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고 아들도 가정이 생기자 정신을 차렸는지 직장을 구해서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와의 생활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지낼만 했던 것 같아요. 가끔 저에게 궁금한 게 많은지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님, 오빠가 그러는데 젊은 시절에 공장 운영하셨다면서요? 오래전 일이지. 그럼 그 공장은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니? 그래도 수완이 정말 좋으셨나 봐요. 오빠 미술 유학도 보내시고. 그럼 그 공장 부지는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뭐 할 것도 없고 팔리지도 않으니 계속 내버려 두는 거지. 아깝잖아요. 거기 뭐 하나 차리면 딱일 것 같은데. 장사도 기본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결혼 후 1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는 제가 편해졌는지 이것저것 제 생활에 관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은행 업무 제가 봐드릴까요? 요새는 은행까지 안 가도 되는데 왜? 그냥요. 저도 이제 이 집 며느리인데 알 건 알아야죠. 어찌 보면 어머님을 책임질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같은 여자기도 하고. 내 업무는 내가 알아서 하마. 그런 서운한 말씀 마세요. 며느리가 왜 있겠어요.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죠.
아참, 어머님 그 월세 나오는 건물 있잖아요. 제가 관리할까요? 관리인이 있는데 왜? 돈 아깝잖아요. 그리고 월세 밀리는 집이 있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셨잖아요. 제가 가서 딱 군기를 잡아놓든가 하려고요. 조만간 오빠 물려주실 거잖아요. 저도 미리 준비해야죠. 건물을 언제 물려줄 건지는 내가 정하마. 결혼 전에도 내가 말했지. 물려주더라도 내 장래 후에 물려주겠다고. 그거 농담 아니셨어요? 그런 농담을 내가 왜 하겠니? 아니 그러면 이런저런 세금이 더 많이 나올 텐데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계산이라도 해봤다는 거니?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님 힘드실까봐 그렇죠. 저희가 미리 양도 받아서 관리하면 어머님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니까요. 그리고 아가씨는 아직 결혼도 안 하시고 물어보니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 생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자는 출가 외인이잖아요. 아가씨는 자유롭게 사는 편이 더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헤미안처럼 살면 되는 거고 저랑 오빠는 어머님 보필하면서 살면 되니까 역할이 딱 나뉘어져 있잖아요. 가만 보면 너도 참 돌려서 해야 될 말을 그냥 던지는 경우가 많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솔직하다고요. 너희 부부한테 방 내어줘, 생활비도 줘, 현수 작업실까지 월세 내줘. 내가 또 해야 될 게 남았나? 어?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아, 그냥 저는 효율적인 걸 따지는 거예요. 건물 팔지도 않으실 거고 돈도 펑펑 쓰시는 편도 아니고 전부 상속을 목적으로 하시는구나 싶어서 조심스레 여쭤본 거고요. 유산은 내 장래 후에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 우리 집은 아들, 딸, 장남, 차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공평히 나눌 거야. 그래도 여기서 딱 정해주셔야 저희도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준비할 거 없이 열심히 살아. 땡전 한 푼 못 불려봤는데 생각하고 살라고. 어머님, 사실 그게 아니라요. 저기 건널목에 몫이 진짜 좋은 데가 났거든요. 거기에 카페 하나 차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오빠도 하던 일 관두고 그림에 전념할 수 있고 저도 애 낳고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잖아요. 카페는 무슨 돈으로 차리게. 상속을 미리 해주신다 생각하시고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카페 사장이 되겠다고? 너 카페에서 알바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카페에서 한 달이라도 일해본 적 있냐고. 하다못해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말을 하네.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애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카페 사장이 되겠어?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자신 있으면 어머님께 말씀드리겠어요? 그럼 나한테 잘할 수 있다는 걸 설득해봐. 내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를 할 명목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자식이고 며느린데 이렇게 냉정하게 하실 필요 있나요? 내가 냉정했으면 너희한테 다달이 생활비도 안 줬어. 하다못해 생활비를 아껴서 모아놓든가 주면 주는 대로 족족 다 써지끼면서 무슨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그건 너무 적게 주시니까 그렇죠. 턱없이 부족하게 주시니까. 너 일반 외벌이 집안이 한 달에 얼마로 생활하는지 알고 있니? 너희 정도면 내가 얼마나 편의를 봐주는 건지 모르는구나. 그럼 제 고생은요? 어머님 모시고 오빠 데리고 집안일하며 사는 고생은 왜 돈으로 안 쳐주세요? 그래, 한번 따져볼까? 우리 집 가사도우미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지. 하긴 모르겠지. 가사도우미 걸 땐 항상 자고 있으니까. 현수 출근하고 나서 너가 하는 일이 뭐야? 느지막이 일어나서 필라테스인지 뭔지 운동하러 갔다가 동네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오는 게 일가 아니니? 또 따져볼까? 아,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어머님 말씀이 다 맞다고요. 며느리의 태도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건 그때 말다툼을 하고 나서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시큰둥하게 대답하더니 저를 상종하기 싫다는 듯이 단답형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며느리에게 원한 건 노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카페를 차리고 싶다면 그 일에 대한 진심을 조금이라도 저에게 보여주었으면 하는 거죠. 그랬다면 저라도 당장 카페를 차려줬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 또한 아들 부부의 완전한 독립이었으니까요. 둘이 분가를 해야 저도 편하고 그쪽 부부도 편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며느리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 식사요. 저는 원래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먹는 게 다예요. 점심도 샐러드, 저녁도 간단히 나물 반찬만 먹어요. 공복 혈당 장애가 있다는 말에 몇 년을 넘게 식단 관리를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며느리가 밥을 차려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알아서 챙겨 먹으면 며느리가 알아서 챙겨 먹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며느리는 점심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켰습니다. 일주일에 4번, 5번은 배달을 시켜 먹더라고요.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들도 포장도 하지 않은 채 냉장고에 툭 넣어놓았습니다. 먹다 남길 거면 애초에 적게 시키던가 아니면 포장이라도 제대로 해서 넣던가. 제가 시어미 노릇을 하는 건가 싶어 싫은 소리를 해야겠다 싶다가도 꾹꾹 눌러 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며느리가 2 가면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저와 있을 때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하거나 운동을 하러 가거나 친구들과 있다 저녁이 되어야 집에 들어오면서 아들이 오면 딱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것 마냥 굴더라니까요. 우연히 며느리의 말을 엿들은 적이 있었네요. 오빠, 나 하루 종일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긴 한데 어머님이 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같이 뭘 하자고 해도 시큰둥하시네. 내가 부족한 탓이겠지? 우리 엄마 성격이 원래 좀 무뚝뚝하셔. 속으로는 아마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밖에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엄마 옆을 지켰던 거야? 친구들도 만나고 좀 그러지. 어떻게 그래. 어머님 외롭잖아. 밥도 챙겨드려야 하고. 뭘 그렇게까지 해. 자기도 취미생활 하면서 느긋하게 쉬면 되지. 그러고 싶긴 한데 돈이 부족해. 생활비 다 썼어? 그거 어머님 밥 해드리려고 장보면 금방 다 써. 그런 건 엄마가 내야지.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 덕분에 월세도 안 나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지. 조금만 참아. 고생한 거 전부 보상받게 해줄게. 얼마나 참아? 응? 점점 지쳐서 요즘엔 내가 혼란스럽더라고. 오빠랑 결혼을 한 건지 어머님이랑 결혼을 한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 진짜 금방이야. 내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저희 집이 방음이 잘 안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들 부부는 밤마다 와인 한 잔씩을 하며 담소를 나누더라고요. 그것도 부엌에서 말이에요. 부엌 바로 옆이 제 방이었거든요. 며느리의 이중성을 일찌감치 눈치챈 저는 그때부터 며느리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뒷담화하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불만은 있을 수 있고 저도 며느리에게 불만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은근히 꼬드기는 그 모습이 너무 여우 같더라고요.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서운한 얘기를 해봤자 아들은 우리 아름이가 어려서 그렇지 라며 감싸고 돌았어요. 참 그게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소름 돋는 행동은 그 뒤에 펼쳐졌어요. 어느 날부턴가 저에게 음식을 해주더라고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 봤더니 반찬들이 죄다 튀김, 밀가루, 나트륨 덩어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중히 사절했어요. 성희는 고맙다만 내가 식단 조절 중이라 내 음식은 내가 알아서 먹으마. 하던 대로 하자꾸나. 아무리 당뇨가 걱정된다고 하시지만 여태껏 식단 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하셨는데 이제는 좀 편히 드셔도 되지 않을까요? 혈당 오르는 건 순식간이야. 이건 다 괜찮아요. 제가 직접 신경 써서 만든 것들이라서요. 어머닌 제가 만든 음식 잘 안 드셔서 오늘은 성심성의껏 만들어 본 건데 진짜 안 드실 거예요? 괜찮대도 딱 봐도 혈당이 순식간에 오를 만한 음식들만 한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그때는 며느리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리니까 할 줄 아는 요리가 이 정도뿐이겠구나 싶었죠. 그 뒤로 며느리는 카페에서 맛있다는 디저트를 사왔다며 초코가 듬뿍 들어간 롤케이크를 저에게 건네기도 했고 마카롱 맛집에서 사왔다며 10개가 넘는 마카롱을 저에게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뇨를 조심하는 걸 아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기엔 너무 의심스럽지 않나요?
막말로 이거 먹고 일찍 죽으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 일부러 나한테 이런 거 권유하니? 네? 다른 건강한 음식들 다 냅두고 당 수치 오를 만한 것들만 나한테 먹으라고 하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러니까 난감하다. 어머님, 무슨 서운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어머님 생각나서 사온 거라고요. 저는 좋은 곳 맛있는 음식점 가면 어머님부터 생각난다고요. 왜 제 마음을 몰라주세요? 너가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아무리 맛집이라도 이런 걸 건네면 안 되지.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현수랑 부엌에서 떠들지 말고 방에서 좀 이야기 나눌 순 없겠니? 다 들리니까. 늘 하던 대로 먹을 건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쪼르르 달려가서 울먹거리며 미주알 고주알 전부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면 아들이 저에게 와서 한 소리 하곤 했습니다. 엄마, 아름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 애가 서운해하잖아. 그러는 너는 아내 말만 듣고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네 아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지 알고는 있어? 당뇨 관리하는 나한테 죄다 설탕 덩어리들만 건네더라. 그럴 수 있지. 모르잖아 애가. 걔가 혈당에 대해서 뭘 알겠어. 어른이면 다 알아야지. 시어머니가 뭘 즐겨 먹는지 뭘 삼가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지금 둘 다 너무 예민한 것 같으니까 조금만 진정하라는 거지. 나도 중간에서 너무 힘들거든. 그러면 일찌감치 독립해서 분가를 하지 그래? 한 푼 두 푼 모아서 언제 어떻게 돈을 모아서 분가를 해. 그거야 네 사정이지.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극대노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웬일로 며느리가 향초를 켜더니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향 좋죠? 어머님 방에 몇 개 갖다 놓을게요. 나는 밖에 나가서 볼일 좀 보고 오마. 네, 어머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름대로 저에게 사과를 건네는 것 같아 저도 조용히 내버려두고 있었습니다. 어리고 모르는데 내가 너무 호통을 쳤나 미안해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제 마음도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와 다시 잘 지내봐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와장창 깨지고 말았죠. 외출을 다녀온 후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대로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붙잡고 버티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나서 그대로 문고리를 붙잡고 누워있는데 며느리가 멀리서 뛰어오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뛰어오는 그 순간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닥에는 촛농이 잔뜩 뿌려져 있었어요. 이건 일부러 넘어지려고 뿌려놓은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미끄러워서 겨우 일어났어요. 바닥에 촛농 이게 다 뭐야? 너 일부러 그랬지? 네? 제가 왜요? 나 넘어지라고 뿌려놓은 거잖아.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세요? 제가 왜 이걸 일부러 뿌려놔요? 바닥에 촛농이 가득한 게 그럼 정상이니? 제가 캔들 피우는 게 서툴러서 그랬어요. 그리고 좀 촛농이 바닥에 흐를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왜 타박을 주고 그러세요? 여기부터 저기까지 가득 뿌려진 게 실수라고? 넘어지실 줄 몰랐어요. 마치 일부러 넘어지라는 듯이 뿌려놓은 게 아니고? 제가 미쳤어요? 사람 넘어지게 그걸 왜 흘려놔요?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어머님이 저한테 잘못 뒤집어 씌울 때마다 참고 또 참았는데 저한테도 한계가 있어요. 이러시면 진짜 곤란하다고요. 저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시잖아요. 지금껏 봐온 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으로 보여서 말이지. 어머님은 왜 자꾸 저만 갖고 그러세요? 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는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라면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왜 어머님은 저만 보면 의심하고 화를 내세요?
그럼 설명을 해봐. 왜 내 방바닥만 이 모양인지. 그거에 어머님 방 향기 나게 드리려고 이곳저곳에 캔들을 놓으려고 했는데 제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넘어졌어요. 대충 닦기는 했지만 그 자국이 남아있던 것 뿐이라고요. 아시잖아요. 촛농 닦기도 힘들고 금방 굳는 거. 이따가 제가 다 흔적 지우려고 했어요. 방에는 향초가 2개밖에 없는데 이만큼이나 촛농이 뿌려져 있었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냥 제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셨던 거잖아요. 왜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세요? 뭐라고? 아니,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시고 믿지 못하시잖아요. 저는 적어도 어머님한테 신뢰를 얻는 며느리이고 싶은데 신뢰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시니까 제가 노력도 못하겠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증명해 보이고 싶은데 어머님이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잖아요. 솔직히 어머님이 저를 신뢰하셨으면 카페 차리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무시하셨겠어요? 그래, 결국엔 유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니까요. 네 남편한테 동구에다가 카페 차려달라고 그래. 나한테 손 벌리지 말고. 애초부터 생활비 주기로 하셨고 유산까지 약속하고 한 결혼이잖아요. 누가 그래? 솔직히 어머님도 장남한테 물려주기로 결심하셨잖아요. 결국엔 장남이 우선이라고 하셨으면서. 그건 너가 날 위협하기 전에 했던 결심이었지.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는 게 정상 아니겠니? 장래 후에 유산 물려주겠다고 했단 말 나는 절대 후회 안 한다. 만약 일찌감치 물려줬어 봐. 네가 날 시어머니 취급이나 했겠니? 너무하세요. 막말로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럼 그때까지 이렇게 살라고요? 누가 이렇게 살라고 했어? 너희끼리 잘 살라고 했지. 현수가 어떤 말로 너를 꼬드겨 결혼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너희의 경제 사정은 너희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지. 나한테 구걸하지 마라. 결혼 전에 현수한테 못 들었나 보지? 나는 돈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고 냉정하다는 거. 때마침 아들이 귀가를 했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달려가 안겨서 펑펑 울어댔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며느리를 달래주더니 저에게 묻더라고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분위기 왜 이래? 너희들 다 꼴보기 싫으니까 당장 직구해서 나가. 한 달 줄 테니까. 아,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너희랑 살다가는 제명이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아름이가 울잖아. 일단 진정시키고. 그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나가마. 저는 둘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아서 대충 가방과 옷을 챙겨 밖으로 나왔고 딸이 홀로 자취하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제 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원하는 곳에 입사를 하면서 쭉 독립한 채 살고 있었어요. 급히 나온 저를 보더니 걱정이 되어 묻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오빠 내랑 싸웠어? 그냥 딸이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잘 왔어. 온 김에 며칠 더 있다가 가. 너는 요새 현수랑 연락해? 오빠랑? 그냥 뭐 가끔? 생일날이나 이럴 때 안부 인사 정도? 별말 없디? 그냥 뭐 똑같지. 요새 뭐하고 사냐고 물어보는 정도? 회사 다니는 것 같던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별일 없어. 평소에 욕심이 없었던 딸은 소박한 성격답게 사는 것도 소박하게 살고 있었어요. 10평대 투룸을 본인이 알뜰하게 모아서 마련했고 제가 보태주겠다는데도 한사코 거절을 하곤 했습니다. 아들 부부와는 새삼 다른 모습이었죠. 딸이 저에게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엄마도 좀 누리면서 살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원 없이 펑펑 써봐야지. 그거 다 갖고 갈 순 없잖아. 엄마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인데 엄마를 위해 써야지. 한쪽은 내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까봐 걱정이고 한쪽은 내가 쓰지 않고 물려주기만 할까봐 걱정이라니.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구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터라 무조건 장남에게 재산을 주고 가야지. 제사도 아들이 지내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사치도 심하고 충동적이고 돈만 밝히는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는 패가 망신하기 딱 좋을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큰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날을 잡아서 아들 부부, 딸을 집으로 불러 모았죠. 심각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며느리도 웬일로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다들 조용하길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전부 부른 건 중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서야. 그 전에 우리 집에 올 손님이 한 분 계신다. 그때 저희 집 벨이 울리더니 손님이 도착했어요. 상속 전문 변호사였죠. 그분과 저는 이미 이야기를 끝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발표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를 한 부씩 나눠주며 조심스레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아드님 김현수님께 상속 예정이었던 재산을 전부 따님 김유라님 상속으로 변경한다. 이게 변경 내용이십니다. 그 발표를 하자마자 며느리는 벌떡 일어났고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딸도 이 발표를 듣고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상속분을 왜 나한테... 오랜 시간 고민한 결정이니 유라 너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기반조차 정립되지 않은 네 오빠한테 물려주느니 여러모로 출중한 너한테 물려주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 아무리 그래도 엄마, 난 못 받겠어. 엄마 아빠가 피땀 흘려 읽은 건데 부담스러워서 못 받아. 내가 말했잖아. 엄마 몫이니 엄마가 쓰라고. 내가 쓸 거야. 쓰고 남은 거 잘 관리해달라는 거지. 너도 엄마 결정 존중해줘. 네 말대로 엄마 아빠가 피땀 흘려 읽은 거라 너한테 물려주는 거야. 잘 관리해줄 거지? 엄마는 믿어. 그때 아들이 벌떡 일어나 저에게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내가 너한테 충분히 경고를 했을 텐데. 나는 다른 건 바라지 않았어. 너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길 바랐던 거야. 그런데 너는 한 곳에서 계약직 6개월 했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관두고 다른 곳에서 계약직 6개월 했다가 실증 나서 관두는 식이었잖아. 마치 비빌 언덕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지. 엄마, 내가 미안하니까 다시 생각해줘. 기회는 한번 줘야지. 지금 장난하는 거지? 어? 내가 철든다고 했잖아.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야.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그리고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걸? 얼른 독립할지 구해야지.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첫째고 아들인데? 요즘 세상에 첫째, 둘째, 아들, 딸이 무슨 상관이야. 내 재산 올바르게 키워줄 사람이 필요하지. 우리가 너 유학도 보내주고 작업실도 차려주고 생활비까지 다달이 줬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입 있으면 말을 해봐. 어디서 부부가 쌍으로 엄마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그랬더니 며느리가 울부짖으며 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진짜 너무하세요. 사람을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놓고. 내가 널 노예처럼 부렸니? 언제? 오히려 네가 날 죽이려 들지 않았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현수 앞에서만 순진한 척하면 그만이야. 내가 증거도 없이 너를 몰아세우는 줄 알아? 너 내 방에 CCTV 있는 거 몰랐지? 아마 몰랐을 거야. 내가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거든. 내 장롱 속에 땅 문서, 집 문서, 온갖 서류가 다 들어있는데 CCTV 하나 설치 안 했을 줄 알았어? 네가 내 방에 일부러 촛농 뿌려놓은 거 다 찍혀있다는 말이야. 어우, 아주 소름 끼치던데? 그랬더니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일부러 촛농을 뿌렸다는 걸 표정으로 증명한 셈이었죠. 며느리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어머님, 제가 그때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분 변호사인 거 알지? 내가 너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 왜 그러세요 진짜. 어디서 괘씸하게 어른 앞에서 거짓말을 해. 내가 너는 절대 용서 못해. 그랬더니 며느리는 늘 그래왔듯이 아들에게 쪼르르 달려가 순진한 척을 하더라고요. 오빠, 어머님 무서워. 말려주면 안 될까? 어?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이 며느리의 머리채를 확 낚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벌개져서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방에 촌농을 뿌려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오빠, 오해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며느리 노릇 잘하라고 그랬지. 언제 몹쓸 짓 하랬어, 어?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너만 아니었어도 모든 게 잘 해결될 일이었어. 네가 원흉이야. 그러는 오빠는? 왜 나만 갖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가 힘들긴 뭐가 힘들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먼저 꼬신 게 누군데? 내가 꼬셨냐? 네가 꼬셨지? 아들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갔고 어느새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재산을 두고 이렇게 큰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결국 아들은 며칠 뒤 홀로 집에 들어오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대신 미안해. 나 이혼하려고. 도저히 아름이랑은 못 살겠어. 그냥 갈라서기로 했어. 네 인생이나 마음대로 하렴. 내가 진짜 새 사람 될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나 좀 다시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네 인생 정도는 네가 책임져. 그게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도리니까. 나는 정말 몰랐어. 아름이가 그런 애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니까. 엄마가 딱 한 번만 말할게. 너 사람 만날 때 재산 이야기 절대 하지 마. 그게 다 허풍이고 허세야. 그리고 재산 보고 들러붙는 여자치고 제대로 된 여자 하나 없다. 한 번은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두 번은 절대 안 돼. 명심할게. 미안해. 여자를 만날 땐 물질적인 것보다 네 진심을 보여줘야 그 진심을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법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가 당당해져야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 도움 없이 열심히 살아. 내가 지켜볼 거니까. 그리고 이혼했다고 해서 막 살지 말고. 결국 제 아들은 이혼을 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고 해도 제가 반대했을 거예요. 전 며느리는 그 이후로 저에게 전화를 마구 해댔고 받지 않으니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제발 고소하지 말아달라고요. 언제 한 번은 기어코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빌더라고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착하게 살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남의 집에 찾아오는 거 무단 침입죄인 거 알고 있니? 저희 친정어머니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다단계로 가지고 계신 재산 전부 날리셨어요. 제가 가장인데 아시다시피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고소하셔도 제가 합의금 드릴 수가 없어요. 너가 이렇게 날 찾아올수록 내 마음은 더 확고해져. 그러니까 더 이상 눈에 띄지 말고 앞으로 보지 말자. 저기 어머님, 혹시요 저한테 만약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저 정말 잘할 자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도 이혼남 만들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진짜 잘할 테니까 오빠를 한 번만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미쳤니? 머리에 든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널 내가 왜 받아주겠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님이야. 네 목소리 듣기도 싫다. 당장 돌아가. 그럼 고소 안 하겠다는 약속만 받아가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경찰 불러?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방에는 CCTV가 없답니다. 없는 증거를 들이밀었더니 도둑이 재발절인 셈이었죠. 정말로 저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촌농을 뿌린 게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 이혼을 당했고요. 며느리는 그 뒤로 몇 번 더 저를 찾아왔습니다. 만나주지 않으니까 제 풀에 지쳐 돌아가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건 시간이 약이라고 하더니 그때의 그 아픔이 점점 아물어지긴 하네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주변 사람들을 보면 며느리를 잘 들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네요. 그 뒤로 저는 쭉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원룸 하나를 구해 열심히 출퇴근하라고 있긴 합니다만 이놈이 사랑구실을 하려면 아직도 너무 먼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새 긴속기간 2년을 채웠네요. 차라리 미술을 시키지 말았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용적인 학문을 배웠더라면 아마도 좀 더 순조롭게 취업이 되었을 텐데 30 넘은 아들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니 제가 너무 인생을 헛살았던 게 아닐까. 가끔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어쩌겠어요. 하지만 상속을 딸에게 전부 넘기기로 한 건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극단적인 처방을 내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저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딸의 권유로 취미생활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았답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 일만 죽어라 하는 바람에 노는 법을 몰랐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 없이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 게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곧잘 이것저것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쌓아두고 아껴두기만 하면 뭐랍니까? 결국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그걸 늦게 깨달은 저는 이제서라도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의 또래 여성분들은 요즘은 무슨 낙으로 사시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요즘 하면 재밌을 만한 게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